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전망과 전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운용의 묘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어제 22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22회의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유가 얘기 있었기 때문에 유가 얘기 또 정리 한번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어제는 이제 장중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또 뭐 문으신 장관이 좀 심어주면서 올랐는데 또 결국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하락을 했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반등했습니다. 어제 2% 빠졌다가 0.5% 올랐으니까 고점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좀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종목,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좀 강했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22회의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분이 이제 라가르드 총재라는 분이고요. 되게 패션이 있는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네요. 참고로 22의 그 자산은 22의 자산 규모는 2008년부터 그린 그림인데요. 쭉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자세히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줄질 않았고 속도도 계속해서 강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20일은 그냥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뭘 또 모여서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1월 회의 때 워낙 이 라가르드 총재가 12월에 진짜 센 거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이 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얘기 나온 게 막 되게 실망스럽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EPP 규모는 5천억 유로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규모를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기간도 9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PEPP 규모는 목표가 아니고 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놓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는 그냥 거의 그냥 언리미티드로 언리미티드 무한정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럽의 그 금리는 그래서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의 금리는 전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주 지속되고 있고 유럽의 모든 국가의 금리 레벨은 지금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내 최저치 수준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얘네는 뭐 좋아진다고 하는데 22가 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참고로 이 유럽의 각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75%를 22가 샀고요. 아마도 내년에는 100%를 넘게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모르겠습니다. 각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더 찍어내냐에 또 달라지겠지만 22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린다고 내가 빌려줄게. 내가 빌려줄게. 이런 얘기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LTRO라는 것도 있어요. 이 TLTRO3도 공급을 추가로 하고 적용 기간을 2022년 6월까지로 1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좀 오랫동안 어쨌든 금리 또 혹시라도 올라가더라도 나는 계속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OJ의 그 자산 규모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BOJ는 정말 뭐 굴곡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예,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굴곡이 없지?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연준은요 이렇게 2008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있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아닌가? 한번 쉬었다가 심지어 이렇게 줄어들기까지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뭐 22는 보면 뭐 그냥 아유 뭘 이렇게 고민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로 돈 푸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22의 자산도 BOJ처럼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무튼 네 이러면은 이러니까 지금 통화 가치가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는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저점 수준을 깰 정도의 약세는 아니었어요.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이 약세입니다. 우리가 달러는 유로 달러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월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달러 약세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레벨은 90입니다. 90. 네, 이 90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90을 이 하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 그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지만 이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지만 ADXY라고 아시아 통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통화는 더 강세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달러는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로화는 오히려 강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유로화를 더 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로화는 강세가 됐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늘 많아지면 가치가 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유로화는 강세가 됐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알고 있었어, 임마. 이런 거죠. 예. 유로 22한테 야, 네가 지난달에 다 얘기해줬잖아. 그래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걸 달러가 그만큼 약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요. 이게 지금 글로벌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글로벌리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신흥국, 주식, 채권 모두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ETF 이번 주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한국의 ETF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위험 자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리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요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브렌트유는 지금 50불 좀 돌파하나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강세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원유 재고 얘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펀더멘탈은 좋아진 게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 야, 백신이 나온대잖아. 백신 나오면은 원유를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원유 선물 시장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숫자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2025년이 있어요. 굉장히 장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023년, 2030년입니다. 이건 2032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은 4월 달이에요. 2021년.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4월 달까지는 올라가겠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 빠질 것 같다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유 선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빠질 것 같냐? 이건 뭐 40불 초반까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47불까지 와 있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유가 레벨이 다시 올 것 같다. 언제 올 것 같냐면 2032년이 돼도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피크, 마지막 불꽃 요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전망이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 안 좋은데 지금 최근에 글로벌리 선호되고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전,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백신 전이라고 해야겠네요. 백신 전의 선물 커브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도 야 내년 올라가겠지. 2030년 되면 50불까지 가겠지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기는 낮아졌고요.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낮아졌고요. 여기는 올라갔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지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4월이 피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저는 계속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건 시간으로 보고 이거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면 요거는 이런 지금 가속화돼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피크를 치는 부분이 아마도 내년 4월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냐면 올해 유가가 4월 달에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지표의 바닥이 올해 4월이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주가는 이보다 빨리 반영하니 요 정도에서 피크를 찍을 수도 있고 이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연말 내년 뭐 1월, 2월 이때는 오히려 막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즐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시작한 지 딱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생일도 안 지난 겁니다. 돌이 안 지났네요. 처음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막 4월 달에는요. 3월 달 제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주식을 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4월 달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요. 빠지면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고, 저의 사수였던 그 형이 지금도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비겁하게 하지 마, 임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싸웠습니다. 이게, 아니, 비겁하다고? 왜요? 왜요? 저는 전략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음, 바이, 셀이고요. 여기 주가가 업,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자, 올라도 삽시다. 이건 진짜 센 거고, 어? 빠지면 삽시다. 이거는 사자는 건 사자는 건데 어쨌든 빠지면 사자는 거고, 여기는 올라도 팔시다. 그러면 차익실을 하자는 거고, 오르면 팔자는 얘기니까, 이거는 빠져도 팔자는 얘기니까 더 강한 팔자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 생각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빠져야 산다라는 얘기는 좀 비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안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자 아니면 팔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지난 9월 달, 10월 달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선 전에 막 불확실성 커지고 주가 빠지고 할 때. 근데 그때도 제가 늘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큰 조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아주 큰 조정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사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었고 빠지면 사자 뭐 오르면 팔자 뭐 이런 얘기도 근데 결국은 그냥 사자 아니면 팔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숏캐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야, 쟤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저렇게 숏캐시 저게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좀 옛날 이상하잖아요.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냥
그냥 솔직하게 해야 돼요. 명백하게. 너 지금이라도 주식 사고 있을 거야? 아니면 팔고 있을 거야? 아니, 사고 있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은 사고 있는 거죠. 대신에 운용의 묘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의 묘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려볼게요. 좋은 주식하고요. 좋은 기업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달라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좋은 주식은 뭐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좋은 기업은 그냥 회사가 좋은 거예요. 기업 돈도 잘 벌고 돈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로우 퀄리티 주식은 좋은 주식이 될 자격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 않아요. 로우 퀄리티 있는 주식, 그러니까 회사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을 4개로 쪼개서 여기 이제 퀄리티인 겁니다. 여기는 하이 퀄리티예요. 여기는 로우 퀄리티죠. 여기는 좋은 주식, 여기는 안 좋은 주식. 여기는 퀄리티도 좋고 회사도 돈도 잘 벌고 주식도 좋아요. 주가도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퀄리티가 낮아도 좋은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선 반영이 돼서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너무 싼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싼 경우에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퀄리티는 높고 돈을 많이 벌지만 피크아웃 이 단어가 진짜 최악의 단어인데요. 좋은 것이 피크아웃 됐어. 더 이상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안 좋은 주식입니다. 안 좋은 주식이면은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숏하기 좋은 주식이에요. 이게 왜?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는 많이 반영돼 있지만 주가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피크아웃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딱 이게 피크아웃입니다. 유가의 전망이 내년 4월에 피크아웃하고 내려갈 것 같아요. 이게 피크아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전망들이 맞다라고 하면 실제 유가의 피크는 좀 더 빨리, 좀 더 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막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안 좋은데 안 좋은 주식은 정말 이거 쓰레기인 거죠.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갖다가 버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망과 전략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운용의 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ECB가 있었고, 유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많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리고 중간에 뭐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있는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호석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